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언제부턴가 늘상 우리의 화두가 된 웰빙과 건강식. 건강한 식재료가 우선돼야겠죠. 그런데요, 좋은 식재료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자연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기 자연을 생각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미생물을 연구해가며 우리 몸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과학자가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는 이동현 씨인데요. 19년 전 곡성 폐교에서 터를 잡고 땅을 일구고 벼 품종을 연구해서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발화현미를 생산했는데요. UN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한 모범 농민이자 올해 일가상 수상자인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 지금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섬진강 들녘에서 오셨네요.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들녘에 많이 나가 계셔서 그러나요? 좀 까맣게 그을리신 것 같습니다. 네, 4월 달부터 11월까지는 검게 타고요. 네. 12월에서 2월까지 이제 농한기가 되면 좀 하얘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이제 한 해 농사 좀 추수를 마무리 짓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박사님은? 일단 첫 번째는 한 해의 수확을 다 마무리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흡족한데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이 흘러도 쌀값은 그대로 멈춰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쌀을 많이 애면하면서 네. 수입한 곡물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물가도 네. 쌀도 그렇게 같이 상승했으면 우리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네. 더 많이 지을 건데 가면 갈수록 이제 쌀 농사 짓는 면적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나중에 걱정도스럽죠. 왜냐하면 들녘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태적으로는 되게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좋은 습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도 또 함께 오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이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걱정스러운 건 우리가 쌀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우리가 그 생물종 다양성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벼농사를 안 지으면 네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다시 벼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땅을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습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만 년 이렇게 와온 땅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제 흙을 덮고 뭐 다른 것들을 하면 어느 순간 논을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경제적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라는 소리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어느샌가 이제 경제 원리에 좀 밀려버렸습니다. 네, 많이 밀려버린 것 같아요. 예. 이 우리 이동현 박사님은 농부시지만 사실 과학자시고 그렇죠. 또 기업인이기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발화현미를 개발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발화현미라는 건 예전에도 있었던 게 아닌가요? 네, 독일에서 처음 연구가 됐고요. 네네.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구가 됐고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발화현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발화현미를 상업적으로 개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처럼 이제 품종을 연구하면서 또 이제 친환경 생태적인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을 가지고 품종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유기농 발화현미를 만든 건 제가 처음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만들자마자 발화 오색미라는 쌀, 네, 그러니까 네. 쌀을 좋은 품종을 블렌딩한 발화현미를 만들었던 최초의 사례가 됐던 것입니다. 아, 그 브랜드 제가 들어봤는데 네. 박사님 개발하신 거군요. 네, 발화 오색 쌀이라고 해가지고 예, 처음으로 예. 색깔 있는 쌀들을 블렌딩해가지고 만들었죠. 그 최초로 개발하신 유기농 발화현미 어떤 품종을 가지고 네. 만드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일본 품종들이 막 이렇게 사이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고시가리 그렇죠. 이렇게 최고로 하면서. 쳤죠. 저희가 네. 그때 막 쌀이 윤기가 자라르르 밥지어 너무 맞습니다. 흐른다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생각한 건 땅을 살리면서 쌀을 재배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에 적합한 그러니까 농약을 치지 않고도 벼가 재배 잘 된 것들을 우선으로 찾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밥맛도 좋은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병해충 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바람에 적합한 걸 찾다 보니까 그 중에 그 당시에 벌써 지금 이제 알려졌던 품종인데요.
삼광배라는 품종과 기타 한 30개 이상의 품종을 선별했고요. 네네. 사실 이제 농민들이 재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삼광배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지금껏 만들고 있습니다. 예. 또 일본의 고시가리도 이기고 네. 밥맛도 이기고 그다음에 특히 친환경에 적합하고 비료를 적게 줘대고 예. 그래서 보니까 삼광배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아마 탑이 됐을 겁니다. 아니, 이 사실 친환경 생태 농업을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손도 많이 가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든 공법을 지금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네. 예. 처음에는 힘들어요.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을 안 치고 재배한 적이 없는데 예. 누구나 이렇게 쉽게 덤벼들지 않은데 저는 또 연구자이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품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정말 농약을 안 쳐도 병에 강한 품종들이 있었고 해충에 강한 품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밥맛도 좋은 품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바람에 적합한 품종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흥청에 있는 연구자들 찾아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껏 생태농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주민들의 시선이었었던 거예요. 농민들의 제가 쓰잘데기 없는 것들 한다. 네. 박사가 농사나 질 줄 아는가 하면서 무슨 농약을 안 치고 비료를 안 치고 벼를 재배해 그러면서 수십 년간 그분들은 해온 방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 노하우도 어느 순간 관념적으로 그냥 젖어들어 버렸던 것이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깨고 아래서 깨고 나와서 도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을 해봤으면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어떤 습관화된 것들을 이렇게 깨 부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친환경 농법이 아니면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하고 계신다라고. 네, 제일 힘든 잡초 뽑는 것부터요. 잡초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가서 뽑고. 네, 우렁이 농법을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우렁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 15번 정도 논에 들어가서 잡초를 뽑아요. 네, 가서 네. 뽑고 또 운이 없을 때는 우렁이가 오자마자 짝짓기 사랑을 해버리면 잡초를 안 먹어요. 그러면 정말 풀이 많으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고생한 게 오자마자 우렁이가 사랑을 나누는 짝짓기 해가지고 알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사람들도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우렁이도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이제 짝짓기 시기가 돼버려가지고 예. 고생을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아이들까지 다. 아니 유기농 발화 현미를 개발하실 때도 뭐 한 30여 종 되는 품종을 갖다 일일이 다 이렇게 뭐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논에 여러 가지 품종을 다 심어보고 추수하고 하시면서 그럼 계속 실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게 여태까지 몇 품종 정도나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기농, 곡성으로 기농 첫 해는 278품종을 선모내기 했고요. 예? 278품종. 300여 종이 네, 300여 되는 종. 품종의 벼를 다시 네, 일일이 발화시키고 파종해가지고 네네. 일일이 선모내기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도 별로 없을 때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제 고생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중복된 품종 포함해서 1,800여 종을 저희가 19년 동안 손모내기를 했었고 나중에 낫으로 베고 그걸 또 네. 손 모내기라니까 직접 모내기를 이제 네. 손으로 심어서 네. 이게 두 포기씩 심어가지고 처음에 벽씨 뿌리는 건 안 하시는 거예요? 파종해가지고 파종부터 파종해가지고 네. 두 개씩 이게 키워가지고 두 개씩만 갖고 심어서 그래야지 나중에 수확량도 알고 두 포기가 전체 나중에 새끼를 치는데 몇 개가 되고 나중에 얼마만큼 수확하는 걸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저희 이제 연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그 벼 품종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벼 품종은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있는 품종들은 대략 300여 품종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토종벼 품종만 해도 1,400개가 있었다네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토종 품종이 1,400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품종들은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품종들하고 일본 아까 그 고시가리를 포함해서 일본 품종들, 네. 그다음에 북한, 중국 품종들, 그다음에 외국 품종까지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느 게 더 그러니까 기능성이 많고 바람에 적합한가, 그다음에 또 친환경이 좋은가 이런 테스트를 한번 같이 대조해서 해보고 싶어서 했던 것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대량 생산도 해야 되고 효율화를 기해야 되니까 이제 좋은 품종을 엄선해서 하나가 그냥 쫙 단일 품종화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것이 다 모든 게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네. 우리 농업이라는 건 다른 학문이라든지 다른 직업보다 다르게 하늘에 또 의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상이라는 걸 해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로 남도에 벼멸구 피해가 엄청 많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또 그 김제평야에는 그 도열병, 식물병인 도열병이 창궐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된 품종이 너무 지속적으로 한 곳에 오랫동안 심어지면 그 병이나 해충이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농약을 쳐도 안 듣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심한 질병을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던 것처럼 맞아요. 식물도 그렇게 병해충에 또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품종들을 여러 가지를 선발해가지고 네. 그 선발된 품종들을 농가에다 보급하면서 한 이렇게 5년이든 10년 단위로 이렇게 좀 돌려짓기를 해주면 품종을 바꿔주면 그러한 큰 대형 사고가 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런 품종들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이게 부족해도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찾아내면서 이렇게 다 많은 품종들을 이제 선발해 놓고 네. 농가들을 설득하는 거죠. 해보자. 그러니까 이동현 박사님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1800종을 이렇게 그 다 추수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좀 무식한 질문도 가능하게 되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벼농사 연구만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해오셨잖아요. 네. 이렇게 품종 추수라고 이제 하던데 그 많은 이제 품종들을 다 추수하시는데 이거 하다 보면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딱 그 일만 하게 되면은 그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이제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또 쌀도 연구를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또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품 판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생태 농업 교육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놓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연 환경을 일단 우리가 못 막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애써서 재배해가지고 이제 끝에 연구 결과를 보고 싶은데 참새 때가 와가지고 연구하고 싶었던 몇 개 품종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정확한 수량을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2개씩밖에 안 심었는데. 네, 그걸 먹어버리면 이제 네. 이게 맞는 데이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농가한테 내년쯤에는 이 품종을 선발해서 보급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네. 참새가 와서 다 이렇게 우리가 작살낸다 그러면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 내가 조금만 덜 바빴으면 좀 더 신경도 쓰고 그 참새 예. 세망도 좀 쳐놨으면 과학적 데이터를 더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또 1년 더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19년 쭉 왔어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농사가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하신 게 이게 잠깐 눈 한눈 팔면은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자연을 이게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작물들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네. 온도 습도 조절하고. 그렇죠. 근데 이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농부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의 또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 이게 다 이렇게 좀 쉬운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1년 365일 제가 생각할 때 휴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쉬는 날이 농사 지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땅에 자연에 이렇게 노력을 해오신 걸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UN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한 모범 농민이 되셨고 네. UN이 인정한 농민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좀 더 과학적인 옛날에는 그냥 수학을 내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많이 또 관심 가졌는데 지금은 식량 작물에 대한 그 지속 가능한 모델 그다음에 또 농촌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가 바라미를 통해서 그동안 쌀의 가치를 높여줬고 네네. 그다음에 또 문화를
조합해 가서 농촌에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주셨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으셨죠. 2016년에는 또 국내 민간 농업 분야에서 최고로 꼽는 대산 농촌 문학상도 받으셨고 네. 올해 또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습니다. 2024년 일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일가하면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우리 김용기 선생님의 뜻을 기려서 만든 그런 네. 재단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학창 시절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많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대산 농촌상도 되게 큰 상이잖아요. 그 상도 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농업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위해서 만든 그 재단인데 그거 받고 나도 되게 의미도 있었는데 이번에 일가상 같은 경우는 또 가나안 농군학교 그 설립자이신 김용기 선생님께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가난한 우리 농민들을 깨우치고 그다음에 기술을 또 보급시키기 위해서 네. 했던 어찌 보면 새마을 운동 정신의 모티브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상도 되게 크게 의미를 갖고 9월달에 받았고 지금 또 그 어떤 김용기 선생님 이후에 다음 세대에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학들을 계속 키워내야 되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 이동현 박사님이 어떻게 농부과학자가 됐는지 이제 그 얘기가 궁금한데 원래부터 농사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과학자하고 선생님이 꿈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농부라는 것은 뭐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농대를 가게 된 계기가 된 뒤로부터 농업이 정말 복합 예술이고 복합 과학이더라고요. 되게 종합적인 과학이 들어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전기대를 제가 대학 때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때도 농대를 썼어요. 그것도 과도 똑같이 농생물학과라고 후기도 이제 농생물학과 썼는데 그 과가 되게 생물 중인데 그 미생물과 곤충과 식물 생리, 식물 형태 이런 재배 네. 모든 복합적인 학문을 다 갖고 있는 과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네네. 특히 거기에 이제 미생물하고 곤충에 꽂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데 이제 대학에 떨어지고 이제 집에서 가까운 대학 이제 순천대를 가게 됐었고요. 학부를 네네. 네, 후기로 가가지고 예. 예, 어머니랑 형님이 유일하게 거기 가는 첫 등록금은 대주겠다. 집에서 출퇴근해서 통보를 할 수 있어서 가까운 데 가라고. 네, 그게 유일한 저에게 대학을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늦둥이로 집안의 막내로 네. 아니 아버지 연세가 저도 놀랍니다. 저는 지금도 놀랄 일인데 그 아버님이 69세에 우리 이동현 박사님을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기쁘고 이쁘셨을까요, 진짜. 네. 저는 이제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줄 알았었어요. 예.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면 가정 방문하시면 아버지한테 큰절을 하시니까 저는 네. 그 집안에 또 유림이시고 해가지고 네.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시더라고요. 친아버지. 제가 볼 때 그 땅의 어떤 그 기운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건강한 동네가 아니었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들거든요. 네, 그 장수하셨으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94살까지 사셨으니까요. 네, 서울대 석사 마친 9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94년을 하셨어요. 아마 늦둥이를 또 오래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나 봐요. 더 건강하게 오래 계셨는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늦둥이도 보시고 집안 살림을 뭐 거의 아버님 연세가 좀 높으시니까 혼자 하시다시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하면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못 배우셨는데도 되게 그러니까 일어 한자 한글을 다 깨우치셨고요. 수리를 다 깨우치셨고 그러면서 그 칠남매를 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본인이 밤새 길쌈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또 아침부터는 또 그 일에 들려 일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어려워서 회복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직접 그 벌교라는 곳에서 그 조청이라고 아시잖아요. 조청. 네, 네. 그걸 가지고 그 임실 진안 쪽에 가서 그걸 팔고 고추를 사가지고 와서 고추를 빻아가지고 와서 우리 쪽에 고추가 별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되게 장사적인 능력이 좋으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저기서 저렴한 거 사와서 팔아서
아이들을 가르쳐 집을 또 초가지붕에서 저희 기와지붕 바꾸고 땅을 사시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함부로 그 욕설 같은 거 안 하시고 화를 안 내시고 아버지 그 많은 손님들을 다 오실 때마다 또 새 옷 얻는 갈아입고 그 네. 응대하시고 그걸 어릴 때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또 학자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 고흥군에 네. 군에서도 저기 큰 사람들이 나시면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오셨어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안 지고 싶어도 안 진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살아온 시간이 있고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전통적인 선비셨네요. 네, 완전 선비시죠. 선비시고 네. 집안 살림은 이제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칠남매 거기다가 이제 한참 늦게 낳은 칠남매 늦둥이가 또 우리 박사님이신 거고. 네, 제가 유일하게 또 공부까지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한 학기 대학 등록금만 대주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서울대 대학원까지 이제 가셔가지고 박사 공부하려고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유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어떻게 근데 그 어려운 형편에 일본 유학까지도 갔다 오게 되셨는지. 제가 또 그 학문 쪽으로는 되게 운이 좋은가 봐요. 네. 그 대학 교수님들 잘 만나고 스승님들 잘 만나가지고 일본은 이제 문부성 그 특별 초청 장학생이기 때문에 국비 유학이기 때문에 한 달에 18만 5천 원씩인가? 그걸 IMF 때 주니까 하나로 한 230만 원 되더라고요. 그걸 매월 받고 다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본 유학에서는 네, 차라리 대학 다닐 때가 더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고, 왜냐면 미안하니까 돈 다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대학 때도 막 그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누님들이랑 이렇게 용돈 대줘서 잘 졸업했고. 근데 거기서 공부를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석사 때 지도 교수님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재밌게 학문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학문 자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동물 실험들 많이 해봤고, 네. 그다음에 또 독소,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한 독소를 어떤 동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했으니까 되게 재밌는 학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석사 때 되게 많은 쥐를 이제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 이제 실험, 쥐. 예, 생쥐, 마우스, 레트를 가지고 네. 실험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석사 때까지 재밌게 그 해부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박사 과정에 가서 또 딱 그 동물들을 이렇게 해부하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생명을 계속 뭔가 연구를 위해 하는 거지만 이렇게 죽이는 느낌? 그래서 그때 되게 전공이 석사 끝까지 그렇게 좋았던 전공인 또 똑같이 박사과정 하니까 네. 그래서 잠깐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고 앞으로 박사 한 4년 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도 교수님도 나중에 다 알게 됐지만 이리저리 집안 형편도 안 좋아졌고 해서 핑계대고 휴학을 했어요. 마음이 여리신 분이시군요. 네, 뭐 생명 죽이고 죽는 걸 되게 보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석사 때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니까 했고, 근데 재밌었고, 한때는. 네네. 근데 박사과정 때는 그게 되게 마음의 상처로 좀 남는 느낌? 그래서 또 농업으로 그 전공이 전환되는 계기가 또 거기에 또 하나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때부터 이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예. 연구를 이제 일본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본에 유학 가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자, 이게 또 참 연구도 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사스가 등장했잖아요. 2000년대. 네.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똥을 가지고 똥에서 유용한 미생물인 장내 미생물을 해서 분리한 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물 해충을 이렇게 죽이는 연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친환경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일부는 그걸 가지고 암세포 연구로 가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71개 동물의 식성에 따라서 채식, 잡식, 육식의 동물들을 똥을 가지고 거기서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해 가지고 그걸 동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연구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어 가지고 밤낮을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SCI 논문을 네. 7편을 투고해가지고 되게 그 큐슈 대학교에서는 신화적인 그 논문을 썼죠. 박사과정 동안에 7편.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이게 국제 과학 논문 색인 SCI라고 네.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박사학위 받을 때 7편이 실렸다는 거는 네. 이거 한두 편 싣기도 되게 어려운 거 네, 아니에요? 그 당시는 특히 2000년도니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과에서 쉽지 않죠. 한 사람이 그렇게 쓰기는 어려웠던 시기였죠. 근데 학생이었던 신분으로 네. 7편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의 그 당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 논문 수였을 겁니다. 이 박사를 마치고 귀국을 하셨는데 이 정도 성과면은 바로 교수로 채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예. 한국에 가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한 2년만 더 이렇게 일본에서 연구하든지 미국이나 영국 가서 포닥을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금방 이 정도면 한국에 그냥 교수 내가 그냥 어플라이 하면 바로 이렇게 해주실 줄 알고 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게 안 됐나 보죠. 잘. 네, 한 2군데 국립대학교 냈는데 공개 강의도 못 받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직접 논문 평가로는 1등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공개 강의를 이렇게 선정해 주셔야지 공개 강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적으로 강의하고 점수 매기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직접 면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원서에서 떨어뜨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 떨어졌을까요? 글쎄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게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뭐 있었겠죠. 네, 그건 이제 공식적인 이유인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또 일본으로 가서 지도 교수님한테 다시 선생님 밑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기가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일본에선 붙잡았었는데 네, 그 뿌리치고 왔는데 교수 될 줄 알고. 네, 지도 교수님 그래서 일본에 있는 현역 아파트도 빼지 말게 하고 또 1년 동안에 일본 큐슈 대학교 방문연구원 그 신분까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얘가 네. 돌아올 걸 생각하고. 네,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인생의 포인트로 이제 제가 터닝 포인트를 했죠. 네, 인재를 못 알아봤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인재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이 농업 분야에 또 우리 핵심 인재로 우리 박사님이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네, 저는 그 대학 등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되셨어도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겠지만 또 아까운 인재를 또 농업 분야에서 놓칠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과연 또 이 자리까지 이동현 박사님이 오게 됐는지 그것도 자세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모시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UN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한 모범 농민이자 올해 일가상 수상자인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였습니다.